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희환입니다. 이렇게 고무되어 있는데 제 주제가 확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분명히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상사중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 주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무역 클레임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수강하러 오신 분들 리스트를 받지는 못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물류업계 많으시고 수출입업계 많으시고 해서 뭐 중재가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 설명을 여기서 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라는 거는 나중에 강의 나올 때 조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 중재한다 내지는 뭐 상사 중재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 중재원에서 중재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성마다 하나씩 있고 뭐 현급에도 있고 경쟁적으로 중국 지자체 정부가 해오기 때문에 그 중재 기관을 특정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중재 조항이라고 해서 아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즉 저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절강성에 무슨 중재기관에서 한다. 그런데 실제 그 중재기관이 절강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법원에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는 상대방은 나는 어찌됐든 간에 중재를 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은 못 가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자꾸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종국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섬유업체에도 제가 기억하고는 한 50억짜리 클레임이 15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붕 떠 있는데 CEO가 사실은 결단을 내려서 그거를 그냥 손비 처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가 지금 우발채무로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중재원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통계가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연간 한 4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80건 정도가 국제 사건이고요. 사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 건수가 가처분 가압류 말고 민사소송 건수가 1심에서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거 대비했는데 400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이게 이쪽 무대에서는 꽤 먹어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강의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속어를 쓰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중재기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C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코텀스들 때문에 ICC 자체에는 익숙하실 텐데 ICC가 연간 처리하는 건이 연간 800건에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 중재원이 가지고 있는 볼륨이 크다라고 하실 수 있고, 나중에 중재 조항에 협상해서 들어갈 때 중재원 케이스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 있는 제도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중재원에 주로 접수되는 국가들을 보면 역시 무역 규모와 상응합니다. 중국 사건이 제일 많고 미국 당사자가 그 다음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제일 투자국 중에 하나인 베트남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좀 돼 있어가지고 뭐 길게 제가 시간 끌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법원에 가신 분들 계시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던 도움을 안 받던 소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고 재판부 알아서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중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중재인, 자신의 분쟁을 해결한 중재인을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자신들이 선정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진 않죠. 하다 보면 이미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재기관에 선정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기 프로시저럴 타임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절차도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수 있다는 거. 소액 클레임이나 뭐 그런 거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 뭐 대기업체에도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김현장이나 태평양 등등에서 보시면 이런 프로시저럴 타임테이블들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고객사, 대기업, 기업체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주적인 법정 제도라고 불려집니다. 예, 그렇게 중재에 있어서는 소송 대비해서 조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기들이 인풋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전부는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재 합의 여러분들께서
그 대기업체 계시고 법무팀 충분히 있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중소업체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개인이 오너이신 경우도 있을 텐데 최소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중재기관, 기본적으로 중재는 개인이 알아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과 중재 절차를 알아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어떤 그것만 먹고 사는 그런 서비스만 하는 중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수백 개가 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중재기관을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 많이 하실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재기관을 똑바로 명시해야 됩니다. 즉 중재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하자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중재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임의중재,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중재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비용 중재기관이 분명히 수수료 내야겠죠. 저희도 그걸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거 아끼자고 중국에서 임의중재한다. 불가능합니다. 중국 법에 의하면 그런 중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재 규칙도 중국 같은 경우 꼭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중재인의 수, 언어, 중재지, 중거법 등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중재 회부 의사, 중재는 소송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송 외에 중재로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두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중재법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내가 중재 합의를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100%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도 좋고 팩스 교신도 좋고 어떤 식이든지 중재 합의가 서면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거법,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나라의 중거법은 가능하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재지는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의미에 더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국가 법에 적용받도록 하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절차에 대한 중거법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그 상대적으로 발전된 국가 법령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재 언어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국제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영어로 할 것이고 뭐 한국어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도 약 75% 정도, 4분의 3 정도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어로 진행되는 약 25%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포기업 간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가 대리를 붙었는데 모든 거를 이제 대형 로펌이 하면 자기들 그 빌링 아워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영어로 하는 것을 권할 겁니다. 그게 뭐 페어하다는 그걸 들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동에 있는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수임하신 경우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님이 모든 거를 번역하시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면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한테는 내가 앱스트랙만 영어로 번역해서 줄 테니까 뭐 그냥 한국어로 진행하는 걸 허락하게 해달라.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국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조금 빨리 떠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중재원 같이 중재로 먹고 사는 기관들에서 권장하는 중재 조항이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에서 말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반영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재인의 수라든지 중재지라든지 중재 언어라든지 그런 우리가 실체적인 분쟁 누가 잘못했고 누가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실체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중재 절차 가지고 다투면 사실은 사람 환장을 노리시죠. 저희 국제중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사건이 평균 처리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통상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하고 ICC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짧게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저는 가능하면 저희 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의 표준 중재 조항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
좋은 거 막 집어넣는데 그 좋은 게 서로 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50억짜리 사건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고 싶어요. 뭐 왔다 갔다 가깝기도 하고 실무진 입장에서 심리에 참석해서 보고서도 쓰고 임원진한테도 보고하고 싶고 그런데 외국 업체,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받냐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되 적용되는 규칙은 ICC 중재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워닝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집행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업체에서 부득불 내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고 각서 썼어요. 각서 쓰니까 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받아서 사건 진행했죠.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체가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판정문을 가지고 중국 법원에 결국 이제 집행하러 갔는데 중국 법원이 집행을 거부합니다. 중국 업체의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왜? ICC 중재 규칙에 따라서 적용하기로 했는데 KCAB가 관할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걸 해서 그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다시 ICC에 그 사건을 가지고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ICC는 사건 자체를 접수를 거부합니다. 왜? ICC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업도 있으시다면 뭐 저는 대기업들은 ICC 사건을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한 15년, 16년 있다 보니까 ICC의 친구들도 많은데 ICC 같은 경우는 평균 자기들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제가 2016년에 갔을 때 자랑스럽게 사인보드에 써 있는 게 자기네들 평균 클레임 금액이 6,600만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억 정도 되겠죠. 자, 700억 정도 되는데 50억짜리 사건 막 갖고 들어오면 그거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자기네 통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접수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아비트레이션 클로즈라고 혼합된 중개 조항이라 그러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ICC 중재 조항 같은 거 ICC 쓸 때 그래들이 그러는데 제발 한 30만 불, 50만 불 사건짜리 좀 자기한테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처리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업 혹시나 로펌 변호사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 로펌 변호사님들은 그런 유 조건이라도 ICC 쓰라고 얘기하죠. 왜? 규칙상 ICC 규칙상 패소자가 그 모든 중재 비용이나 절차 비용에 대해서 패소자 부담 원칙 내지는 패소자가 그걸 다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건 집행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 집행 단계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정문 받으면 그 판정문 가지고 중간에서 쇼부 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차기 거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ICC에서 30만 불, 50만 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그만큼 정도의 변호사 보수와 중재인 수당과 중재 경비가 듭니다. 즉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책임 소지를 다퉈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지만 정말 현금 흐름성, 유동성이 중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ICC는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뭐 저희 중재원 굳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른 기관 쓰시라고 차라리 얘기하고 싶고요. 각 중재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CC 같은 경우는 고비용이지만 상당히 심도 깊은 판정문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절차가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서 그 리뷰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관은 조금 그런 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ICC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KCAB 너네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냐? 뭐 당연히 일바다 KCAB죠. 그러나 뭐 그건 뭐 조금 현실성이 없을 때는 최근에 동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이 상당히 중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도 있고 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이네들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ICC 어떤 그런 컴플레인 사항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규칙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싱가포르 중재기관이 상당히 많이 강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관이랑 어떤 그 거래국가랑 협의를 할 때 어떤 기관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이제 페이지로서 문서화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가능한 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의 커스터마이즈된 그 분쟁 해결 폼 을 계약서에 좀 준해서 가지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경험상 제일 안 좋은 건 상대방이 제시하는 그런 계약서 폼을 가지고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건데 그게 사실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뭐 거래 팔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납기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등등등 고치면
결정적으로 전체 계약서 문구의 일치성, 통일성이 훼손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불측의 손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 전문에 사실 뭐 이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뭐 등등등 한다 대부분 무시하시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쟁 안 생기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조항이지만 그런 전문 조항조차도 나중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해석상 준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더라도 뭐 아까 보니까 월요일날 우리 뭐 김 변호사님 그런 업무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계약서를 가지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별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시고 아니면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비슷합니다. 저희도 이제 어차피 분쟁 해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소장에 해당하는 중재 신청서를 내서 절차를 진행한다 하는 배경은 비슷하고, 다만 이제 요거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재 절차가 9개월 그리고 다른 기관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피소가 됐을 때는 사실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해피합니다. 왜? 우리나라 경우는 가처분 가집행에 정말 법원이 관대합니다. 본안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처분 가집행 거의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그때 법령이 바뀌는 만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본안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처분 가집행 받아주질 않습니다. 즉 그래서 본안에서 다퉈보기 전에 이미 재산 다 빼돌리고, 특히나 베이징, 그다음에 뭐 샹하이, 심천 이렇게 그 해안가를 끼고 있는 중국의 중재 기관들은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이 법치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넘어가서 조금 내륙 지방의 중재 기관으로 가면 뭐 거의 토호 세력과 거의 뭐 공식적인 자리인데 제가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거의 결탁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호적인 판정을 받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 그랬을 때 이 긴급 중재인에 대한 긴급 처분이 상당히 유효적일 수 있다. 즉 이 절차는 거의 2주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가처분 가집행에 준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개월 내지는 1년 반 이 정도 걸치는 그런 기간을 상당히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긴급 중재인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이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만일 유리한 판단이 났다고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 협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고,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이제 3인 중재 판정부가 그 재판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가가 지금 8천만 원인가 2억인가 넘으면 아마 법원도 3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없으면 한 30억 정도 넘으면 그 3인으로 갑니다. 그러면 30억 원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명이 판단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여러분들 걱정스럽겠죠. 근데 이제 뭐 걱정스럽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중재는 법원과 달리 법원의 재판관, 실무자, 그다음에 심리실 모든 게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내잖아요. 근데 저희 중재원 같은 경우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이 내는 중재 비용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재인 수당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 물론 당사자 합의가 제일 우선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3인 하자고 하면 저희는 3인에 무조건 구속돼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5 언더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중재 조항 설정할 때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중국 가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국가 가서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 때는 가능한 3인으로, 좀 여러분들이 비용을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가능한 3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의장 중재인, 현실적으로 의장 중재인이 거의 대부분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중재인은 양 국가 사람이 아닌 경우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당사자 합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당사자 합의를 하면 대부분 그 정도의 역량 있는 분들은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과 달리 19개의 중재기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중재기관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제일 유명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 영어로 VIAC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를 쓰는 게 제가 보기엔 그냥 권해드립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선진화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셨을 때 제가 팁을 드리면 중재 절차 또는 중재인 구사 능력에 영어를 꼭 삽입을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후진국 내지는 개도국을 가게 되면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커뮤니티에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깨어 있어서 가능한 이러한 중재 판정이나 중재 절차가 그쪽 너무 로컬스럽지 않게 스스로 뭐랄까 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실제 태평양이나 김현장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실무를 하셨을 때 그분들 변호사님들부터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때 좀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는데 어떤 절차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그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신속 절차 사건 웬만하면 우리 이제 그 중소무역업자나 여기 물류업체들 많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냥 대한상사중재원 신속 절차에 의한다 내지는 다른 중재기관이 신속 절차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신속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일부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쟁 금액 5억 이하 내지는 2억 이하로는 구분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그 어떤 그 분쟁 해결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가 그 감내하고 코스트를 감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중재 판정문 잘 받아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론스타가 지금 외환은행과 론스타 관련된 사건이 3년 끄는데 관련된 분들 얘기 들어봐도 향후 1년 내 판정문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년 내지 6년 넘어가는데 이 동안에 그 금액을 버틸 수 있는 업체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삼성대 애플 같은 경우에서 자기네가 인지도를 높이는 거에 오히려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대금 회수, 그게 얼마가 같든 대금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한 한 신속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너무 시간이 쫓겨서 말이 빨랐는데 전체적으로 다시금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페이지 돌아가면 그 여러분들이 크게 자신이 없으면 그 해당 중재 기관에서 그 제시하는 표준 중재 조항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좋다고 생각되는 거 너무나 많이 집어넣지 마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대기업이 계류 중인 대기업이 관련된 당사자 사건도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 또는 일본에서 해결한다. 처음에 협상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죠. 니네 나라에서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결국은 중재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말과 달리 법원의 소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 나면 그게 확정적이에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중재 판정이 서로 다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중재 신청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신청하고 일본 기업은 반대로 그거 보고 일본에 신청하면 누구에게 먼저 이니시에이티브를 줘야 되는지 그 절차만 가지고도 사실은 상당히 걸립니다. 제가 했던 사건도 그 관할권 다툼 때문에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거는 국내 공기업,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계류돼 있었고 그 분쟁 금액도 500억이었기 때문에 사실 양쪽이 그거는 변호사 비용도 신청인도 15억 내고 이쪽도 15억 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죠. 해도 큰 상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약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계약 딜메이킹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법무팀에서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내고를 조금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관련해서 중재기관 선정이라든지 중재 절차에서 조금 더 내지는 KCAB 중재에 대해서 계류 중이라든지 내지는 계류 발생 교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차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언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